아라리 정선의 살얼이랐다. 2022년 여름 1권 발행처 정선군 발행인 최승준 발행일 2022년 7월 7일 편집장 서건희 취재 이호준, 김서연, 강수래 편집 전은수 제작 도서출판 해토머리 디자인 sinaYno@gmail.com 인쇄처 가부문화사 주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연락처 1544-9053 정선군 콜센터 정선을 만나다 백절리 물레방아 글사진 이호준 현재 이미지는 백절리 물레방아입니다. 이끼로 뒤덮인 모습이 오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물레방아는 돌고 있습니다. 정선읍내 물레방아는 물살을 안고 도는데 우리 집의 서방님은 날 안고 돌 줄 왜 몰라. 정선아리랑 가사 중 한 대목이다. 어린 신랑과 혼인한 성숙한 여인의 한숨을 해학적으로 풀어놓았다. 물이 흔한 정선 땅에는 물레방아도 많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정선읍내 물레방아는 아라리촌에 조성한 일기회에 모두 사라졌지만 화암면 백절리에 가면 고색창연한 물레방아를 만날 수 있다. 정선군에 단 하나 남은 진짜 물레방아다. 물레에 낀 두터운 이끼에서 품고 돌아갔을 시간을 헤아릴 수 있다. 이 물레방아는 몇십 년 전까지도 마을 주민들이 방아를 찢던 현역이었다. 백절리는 화전민이 주로 살던 오지로 하천을 사이에 두고 정선군과 삼척시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물레방아에 대한 문헌의 기록은 없지만 주민들의 말을 통해 역산해보면 조성한 지 100년 이상 됐을 것으로 보인다. 방앗간은 1992년에 새로 지었는데 앞면 2칸, 옆면 1칸 건물로 대마의 속대공인 겨릅을 엮어 지붕을 덮었다. 정선 사람 떼싸공 한상열 이호준 기자
현재 이미지는 떼싸공 한상렬 씨가 뗏목 시연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황새여울 된꽃가리에 때를 지어놓았네. 만지산 전산옥이야 술상 차려놓게. 황새여울 된꽃가리 때를 무사히 지나니 영월덕포 꽁찌갈보야 술판 닦아놓아라.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뜬구름만 흘러도 팔당주막 들병장수야 술판 버려놓아라. 정선 아리랑은 삶의 노래다. 시대를 넘어 살아 숨쉬는 노래다. 죽은 노래가 따로 있을까만 정선 아리랑만큼 희로애락을 날 것 그대로 품은 노래는 드물 것이다. 누구나 노래 속의 주인공이 되고 누구나 노랫말을 만들고 누구나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증식을 거듭한다. 그게 정선 아리랑의 가치다. 흔한 거라고는 산과 물뿐이었던 땅에서 삶을 읽어야 했던 사람들의 애환이 절절하게 녹아있는 가사는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하지만 정선 아리랑은 애환을 털어놓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고단한 날들을 해악으로 풀어내고 내일을 기약하는 희망을 담았다. 특히 떼싸공들이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유달리 곡절이 많다. 가사 자체가 생과사의 경계를 넘나든다. 언뜻 보면 술타령쯤으로 들리는 노래도 바닥을 들여다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생존의 환희가 배어있다. 살기 위해, 가족과 살아가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거센 여울에 들이밀어야 했던 사내들. 그들이 고비를 넘긴 뒤 부르는 안도의 노래가 바로 만지산 전산옥이야 술상 차려놓게 라는 대목이다. 떼싸공들은 또 다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충청도, 경기도, 서울에서 떼싸공들이 부른 아리랑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곳저곳으로 흘러갔다. 정선 아리랑을 대처로 나른 주인공들이 바로 떼싸공들이었던 것이다. 아우라지에서 나고 자란 아이. 떼싸공들이 불렀다는 정선 아리랑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다. 생존한 떼싸공을 찾아 나선 이유다. 그들이야말로 척박한 시대의 애환을 온몸에 새기며 살아온 정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만나는 건 쉽지 않았다. 뗏목을 탔다는 분들을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대개는 세상을 달리하고 그들이 남긴 이야기만 바람결에 떠돌 뿐이었다. 그 끝에서 만난 분이 한상렬 노인이었다. 정선군 열양면 유천리의 자택으로 찾아가 만난 노인은 여전히 정정하고 기억력도 좋았다. 추임새처럼 한탄 섞어 풀어내는 이야기는 한편의 대하드라마였고 굽이굽이 눈물 베인 개인사였다. 그렇다고 그의 삶이 내내 비극이었던 건 아니다. 거칠었던 세월이 정선 땅을 흐르는 강과 내처럼 골골마다 새겨져 있었지만 노인은 밝고 당당했다. 마치 긴 세월 비바람을 견뎌온 작은 돌탑 같았다.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다 죽고 나만 남았어. 내가 올해 89이요. 17살 때 때를 탔으니 대체 몇 년 전인가. 뗏목을 타던 분 중 생존한 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인은 자신만 남고 다 떠났다며 아련한 눈길을 허공에 두었다. 단순히 계산해도 72년 전 일이다. 노인은 오랫동안 잠가두었던 기억 창고의 빗장을 풀듯 누렇게 바랜 앨범에서 옛사진을 꺼내듯 가슴에 품었던 사연들을 풀어놓았다. 소년 한상렬이 뗏목의 세계에 처음 발을 디딘 건
15살 때였다. 요즘이라면 부모의 보살핌 속에 가끔 투정이나 부리며 중학교쯤 다닐 나이였다. 그는 때를 타기 전에 뗏목에 딸린 일부터 했다. 15살 먹어서부터 일을 시작했어. 산판에서 나온 나무를 적심할 적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거든. 처음에는 그 옷 들고 다니는 일부터 했어. 그러다가 뼈가 좀 굵어지면서 산판에서 일하기 시작했지. 그가 태어난 곳은 열양. 그 중에서도 아우라지였다. 강가에서 자랐으니 어쩌면 뗏목과의 인연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어. 어릴 적부터 일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 아버지가 돈 버는 법을 몰랐거든. 그 유명한 아우라지 뱃사공이었는데 강을 건네주고도 돈을 받을 줄 모르던 분이었어. 태백시 검룡소에서 발원하여 열안까지 흘러온 골지천과 평창의 바랑산에서 시작해서 노추산을 돌아 나와 구절리를 거쳐 내려온 송천이 어우러져 아우라지 강을 이루는 열양은 첩첩산중 정선에서는 그나마 넉넉한 들판을 가진 고을이다. 그 덕에 식량이 남는다는 뜻의 열양이라는 이름도 얻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넉넉하다는 뜻이지 식량이 남아도는 곳이 어디 있었을까? 소년 한상열의 가족은 그런 곳에 살면서도 밥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다. 그 가난이 그를 산판으로 밀어올리고 뗏목을 타게 했다. 아우라지는 떼사공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서울로 목재를 나르는 천리 물길이 시작되는 나루터였기 때문이다. 산판은 나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열렸다. 그리고 그 산판에 한 집안의 장남인 소년 한상열이 있었다. 산판이야 정해진 데가 있나 구절리에도 나무가 나오고 임계골지리에서도 많이 나오고 아직 뼈가 굳기 전에 소년에게 산판 일이 쉬었을 리는 없다. 어른들도 힘들다는 일이다. 산판 일은 나무를 베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요즘은 산판에서 나온 통나무를 그대로 트럭에 싣고 가지만 그땐 가지를 친 뒤 가칼이라는 걸로 껍질을 말끔하게 벗겼어. 우리는 그걸 똥탈피라고 했는데 손이 여간 많이 가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자루 길이를 재서 자른 나무를 말려서 적심하는데 적심이 뭐냐 하면 강에다 나무를 하나씩 띄우는 거야. 강물에 소나무들이 시뻘겋게 떠내려갔어. 그렇게 적심한 나무들이 떠내려가다가 물을 벗어나는 곳이 바로 아우라지였다. 위에서 떠내려온 나무를 아우라지에서 건져 그냥 두면 다 떠내려가거든. 와이어를 양쪽 강변에 메고 그 줄 밑에다 나무를 대놓으면 떠내려오던 나무가 걸리게 돼. 그걸 건져서 목도질로 강변에 쌓아놓으면 몇천 개, 몇만 개씩 됐어. 장엄했을 것 같다. 너른 강변에 쌓인 수천, 수만 개의 통나무들. 그렇게 쌓아놨다가 비가 올 기미가 보이면 다시 목도로 옮겨서 때를 맸다고 한다. 물이 불어야 때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비를 기다리는 것이다. 통나무처럼 무거운 물건을 막대에 걸고 여럿이 어깨에 메어 옮기는 걸 목도라고 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목도꾼이라고 한다. 목도를 할 때는 경험 많은 앞사람이 소리를 매기면 함께 소리를 받으며 일어서고 앞사람이 매기는 소리를 반복하면서 발을 맞춰 이동했다. 그때 하는 소리를 목도질 소리 또는 목도 소리라고 한다. 아우라지에는 뗏목 매는 통나무를 옮기기 위해 목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목도 소리가 전해지고 있다. 노인은 목도 이야기를 하다 말고 슬그머니 자랑 하나를 내밀었다. 목도 소리. 떼넘기는 소리를 잘해서
정선아리랑 문화제 때 그 소리를 내가 다 했어. 그 말을 하면서 얼굴이 환해졌다. 큰 자랑거리로 여기는 게 틀림없었다. 금방이라도 목도소리 한 자락을 펼쳐놓을 기세여서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듣기로 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17소년 뗏목 타다. 노인이 뗏목을 직접 탄 건 17살 때였다. 산판에서 일할 때였는데 어느 날 동네 사람 하나가 떼 타러 간다길래 따라갔다. 본인은 철 모르고 따라갔다고 하지만 산판보다 뗏목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게 결정적 이유였을 것이다. 우리 동네에 떼를 많이 탄 양반이 있었어. 지금은 돌아가셨지. 나이가 나보다 한참 많았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처음 떼를 탔어. 결과부터 말하면 그게 뗏목을 탄 첫 경험이자 마지막 경험이었다. 다음에 또 뗏목을 타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워낙 강경하게 말려서 못하고 말았다. 산판 일보다 위험하다는 게 이유였다. 가난해서 먹을 걸 걱정할지라도 아들에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까지 시키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다. 떼싸공이라 해서 매놓은 뗏목을 타고 내려가는 건 아니다. 뗏목을 매는 것부터 그들의 몫이었다. 한상열 소년도 그 일부터 했다. 지금은 집도 흔하고 새끼줄을 구하기도 쉽잖아. 그때는 산에서 칡넝쿨을 걷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떼를 맸어. 위에 대는 당태목을 끈으로 묶어서 고정시키고 뗏못을 박았어. 강철로 만든 못이 아니면 물길에 못 견뎌. 한 바닥이 9자, 12자인데 나무 14개로 한 바닥을 맸어. 나무 숫자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작은 나무는 15개, 16개까지 매고 굵은 나무는 9개나 10개씩 들어갔어. 떼를 다 매면 띄워서 물길로 나간다. 뗏목을 다루는 사공은 앞사공과 뒷사공으로 나눈다. 앞사공은 물길을 잘 보고 대처해야 하니 노련한 경력자가 맡고 뒷사공은 앞사공이 이르는 대로 그래라고 하는 노를 잡아야 하니 서툴지만 힘이 좋은 젊은 사람이 맡았다. 물론 처음 떼를 타는 한상열 소녀는 뒷사공이었다. 때가 출발하기 전에 잘 갔다가 오라고 무사히 다녀오라고 치성을 드려. 돼지머리 놓고 음식을 차려서 고사를 지내는 거지. 산판을 열고 때를 띄우는 목상. 목숨 걸고 물길을 가는 떼싸공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게 해달라고 빌었을 것이다. 어찌 그들만 빌었으랴. 가족 역시 애를 많이 태웠을 것이다. 때 띄울 때 여자들은 못 나오게 했어. 여자들이 나오면 재수가 없다고. 여전히 꽉 막힌 시절이었다. 하지만 현장에 갈 수 없다고 마음까지 멀었으랴. 떼싸공의 아내들도 집에서 혹은 먼 발치에서 가장이 무사히 다녀오기를 간절하게 빌었을 것이다. 그 애타는 심정과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아리랑에 절절하게 배어있다. 우리 집의 낭군님은 때 타고 가셨는데 황새여울 된 꽃가리로 무사히 다녀오세요. 고사를 지낸 뒤 뗏목을 띄우면 비로소 대장정이 시작된다. 처음 때를 타는 17살 소년의 심정은 어땠을까? 소년 특유의 모험심으로 설레기도 했을 테고 조금은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오래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다. 때를 띄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험이 닥치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위기는 상투벨이라는 곳에서 만난다. 아우라지에서 때를 띄워서 조금 가다 보면 상투벨이라는 데가 나와. 거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가두르라는 곳이 가장 힘들어.
둘 다 강물이 급하게 휘돌아가는 데거든. 거기서는 뒷사공 둘이 떼줄을 꽉 잡아야 무사히 내려갈 수 있어. 앞사공이 떼줄 매라 소리 지르면 뒷사공이 쫓아나가서 줄에 큰 돌을 매달아 놓고 잡아당겨야 상투베리를 통과할 수 있어. 거기가 제일 어려운 데야. 된꽃가리나 황새여울은 물이 느닷없이 쏟아져 떨어져 내려서 그렇지 그렇게 급하게 돌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상투베리보다 차라리 거기가 나아. 상투베리라는 조금 이국적이면서도 친근한 이 지명은 한상열 노인과 개인적 인연으로도 얽혀 있다. 베리는 이곳 말로 벼랑을 뜻한다. 노인과 함께 아우라지에 갔을 때 상투베리에 얽힌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려줬다. 자신의 처좁으로 인해 생긴 이름이 상투베리라는 것이었다. 조금 긴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그곳에 높은 벼랑이 있는데 이 벼랑에는 상투 모양의 돌이 있어서 왕래하는 사람들이 이 돌을 잡고 디디며 오갔다고 한다. 그 상투 모양의 돌을 만든 사람이 바로 노인의 처조부라는 것이다. 그분이 시집간 딸네 집에 가려는데 산으로 가려고 하니 벼랑이 가로막고 있고 산 밑은 시퍼런 물이었다. 노인의 처조부는 국리 끝에 맷돌 만드는 정을 가지고 벼랑에 올라가면서 돌을 쪼았다고 한다. 계속 쪼면서 손잡이를 만들고 그걸 잡고 받고 지나가 딸을 만나고 왔다는 것이다.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법한 사연인데 노인의 처조부 이야기라니 시간의 원근감이 와르르 무너졌다. 하지만 진지한 설명으로 볼 때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강원도하고도 정선에서는 곧잘 현실이 전설이 되고 전설이 현실이 되기도 한다. 황새여울, 된꽃가리, 전산 옥주막. 뗏목을 타고 아우라지에서 영월 덕포까지 가는 물길은 거리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험난한 길이다. 영월에서 서울까지 가는 물길보다 몇 배나 위험하다. 물론 서울까지 가는 길에도 험한 곳이 있고 가슴 졸이는 구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수량도 풍부하고 물길도 잔잔한 편이다. 얼마나 험하면 아우라지에서 덕포까지 가는 뗏목을 따로 고란대라고 불렀다. 굳이 풀이하면 골짜기 안에서 타는 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진정 목숨을 걸고 떼를 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란대 떼싸공들이었다. 강바닥에 돌이 삐죽삐죽 솟아 있어서 물이 조금만 줄어도 뗏목 바닥이 훑으며 지나가기 때문에 부서지기도 했다. 하지만 내내 위험한 구간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강폭이 넓어지고 유속이 느린 곳에서는 손님이 찾아오기도 했다. 술을 팔러 오는 기생들이었다. 긴장한 채 험한 물길을 헤쳐온 떼싸공들에게는 반가운 손님이었다. 술도 많이 마셨어. 떼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기생들이 조그만 배에다가 술을 싣고 장구를 치면서 오는 거야. 떼싸공들한테서 돈 나오는 거 알고 그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싣고 온 술을 가지고 뗏목으로 올라와 떼판이 놀기는 좋거든. 술 파는 여자들도 정선아리랑을 빼놓지 않았을 것이다. 떼싸공이든 떼싸공을 걱정으로 보내는 아내든 그리고 소위 기생이나 갈보라고 부르던 여인들이든 아리랑을 부르는데 구분은 없었다. 배를 저어가 술을 파는 그녀들의 삶은 또 얼마나 고단했으랴. 가사가 유혹적이다. 놀다 가세요, 자다 가세요, 잠만 자다 가세요. 금음초성달이 뜨도록 놀다가 가세요. 영월 덕포까지 가는 물길에는 유명한 황새여울과 된꽃가리가 있다.
이 두 여울은 떼사공들의 목숨을 잃기도 하는 위험한 곳이었다. 이곳을 지나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처음 뗏목을 타는 한상열 소녀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노인은 눈도 뜨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압사공이 엎드려 하고 소리치더라고. 그 순간 때가 비호같이 내리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난 눈도 못 떴어. 급류에서는 뗏목의 머리가 순식간에 내리꽂혔다가 떠오른다. 처박히는 순간에 때를 놓치면 죽을 수도 있다. 떼사공들에게는 죽음의 계곡이었던 셈이다. 그렇게 큰 고비를 넘긴 뒤 들르는 곳이 유명한 전산옥 주막이었다. 이 주막은 영어릅 거울리 만지나루터 조금 위쪽에 있었다. 주모 이름이 전산옥이어서 그렇게 불렀는데 미색이 뛰어나고 아리랑을 잘 불러서 떼사공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목숨 건 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나면 입에서는 단내가 나고 귀에서는 쇳소리가 요동쳤을 것이다. 그럴 땐 누구라도 막걸리 한 잔이 간절한 법. 떼사공들은 전산옥 주막에 들러서 한 잔 술과 아리랑 가락 속에 거친 물살의 공포와 고단함을 내려놓았을 것이다. 황새 여울을 지나면 전산옥 주막을 안 들를 수가 없었어. 그 집 앞에 때를 대놓고 쉬어가거든. 나도 거기서 술 한잔 하긴 했는데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술을 별로 안 좋아해. 옆에서 자꾸 마셔봐 하니까 한 잔 마시는 거지. 하긴 산판을 오갔다고는 하지만 17소년이 술맛을 안들 얼마나 알았을까. 게다가 체질적으로 술을 좋아하지 않으니 취할 정도로 마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노인에게 술보다는 아리랑에 대해 물었다. 어르신도 그 황새여울 하는 노래를 부르셨어요? 노래 이야기가 나오자 노인의 얼굴이 다시 환해졌다. 내가 노래로 도지사에게 상까지 받은 사람이요. 보여줄까? 금방이라도 상장을 들고 나올 기세였다. 나중에 보여달라고 했더니 상장 대신 노래가 쏟아져 나왔다. 황새여울 된 꽃가리 떼지어놨으니. 아, 생각지도 않게 만난 감동의 순간이었다. 노인이 노래를 워낙 잘하기도 했지만 굴곡진 삶에서 우러나온 노래라서 그랬을까. 가슴에 닿는 느낌이 남달랐다. 잘하신다고 박수를 쳤더니 노인의 얼굴이 17소년처럼 활짝 폈다. 떼사공이 부르는 진짜 아리랑을 들을 수 있었으니 행운이었다. 험한 구간 다 지나고 전산옥 주막까지 지나면 영월 덕포가 멀지 않았다. 실제 거리보다 안도가 주는 심리적 거리가 더 가까웠으리라. 그 당시 뗏목이 모이는 덕포는 큰 도시처럼 번화했다고 한다. 술집은 말할 것도 없었고 여관도 많았다. 뗏목으로 아우라지에서 덕포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 노인에게 물었더니 사람의 힘이 아니라 물이 좌우한다는 대답이었다. 물이 많으면 하루 한나절이면 가고 물이 적으면 보름도 더 걸려. 고란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앞에 돌이 있으면 그걸 일일이 치우며 가야 하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나. 심하면 한 달도 걸리는데 뭐. 그럴 땐 떼사공들도 힘들지만 목상들 손해도 크지. 그 긴 시간 떼사공들 밥을 먹여야 하니 돈이 엄청 많이 나가. 아우라지에서 출발한 뗏목이 도착하면 덕포가 술렁거렸다. 거기서 때를 다시 묶어서 서울로 가기 때문이다. 덕포에서부터는 물길이 그리 험하지 않기 때문에 5바닥씩 묶어서 앞사공들만 타고 갔다. 나 같은 뒷사공들은 덕포에서 내려서 집으로 갔어.
그때는 하루에 두세 번씩 다니는 버스가 있었는데 그걸 타고 열안까지 가서 목상을 찾아가면 돈을 들고 와서 나눠줬어. 그 돈으로 쌀도 좀 사고 다른 일보다 품삯이 좋으니까 한 번 다녀오면 여름 한철 먹고 살 정도는 됐어. 대개 식구들의 밥을 위해서 때를 탔지만 어렵게 번 돈을 술로 탕진하는 떼싸공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런 사람 많았어. 술 마시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뭐. 긴 모식이라고 기생들 끼고 술을 얼마나 퍼마셨던지 끝내 덕포에서 죽었어. 그 정도면 술이 사람을 잡은 셈이다. 죽음의 계곡을 지나온 돈을 몽땅 술잔 속에 밀어넣고 죽음까지 이르렀으니 얼마나 허망했을까. 그런 사람들의 신세 타령도 어김없이 아리랑곡조에 얹혔다. 천질에 만질에 때품을 팔아서 술집 갈보치마 밑으로 다 들어가고 말았네. 죽음의 고비를 넘기다. 술집에 돈 버릴 일도 없고 그렇다고 노름을 한 것도 아니니 한상열 소년이 번 돈은 고스란히 식구들이 먹고 사는 데 쓰였다. 하지만 그는 두 번 다시 때를 탈 수 없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아버지가 극구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농사지을 땅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 또 산판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결국 청년이 됐을 때도 산판에서 일하고 있었다. 특히 통 놓는 기술이 좋았다. 통이 뭐냐 하면 나무를 베면 산 아래까지 내려야 하잖아. 사람이 일일이 나를 수는 없으니까 임시로 나무길을 내는 거야. 통나무 2개를 세로로 놓고 나무를 깎아서 양쪽에 박아. 그때 잘 박아야 해. 그걸 통이라고 하는데 벤 나무들을 통 옆에 모아놨다가 올려놓고 쏘면 비호처럼 내려가는 거지. 지금처럼 기계가 동원되는 게 아니라서 산판일은 무척 위험했다. 한상열 청년도 그곳에서 느닷없이 찾아온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노인은 그 순간의 일을 엊그제 일인 양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자른 나무를 통으로 내리쏘면 아래에 나무가 엄청 쌓여. 그걸 제때 빼놔야 계속 내릴 수 있을 거 아냐. 그날도 워낙 많이 쌓였길래 내가 좀 빼놓고 하자고 했지. 그래서 4명이 목도질로 나무를 옮기던 중이었거든. 좀 까불까불하는 사람 하나가 산 위에 있었는데 나무 하나를 잘못 건드려서 미끄러뜨린 거야. 그게 쏜살같이 내려와서 순식간에 내 뒤에 오던 사람을 덮친 다음 내 등을 탁 쳤어. 먼저 맞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 나는 그대로 날아가 떨어졌지. 머리가 깨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정신을 잃었던 모양이야. 사람들이 쌈에서 업고 정선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는데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우리 어머니가 날 몰라보더라는 거야. 그때 다친 등이 지금도 아파. 노인은 그때의 아픔이 생생하게 살아나는지 말을 하다 말고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노인의 등이 유난히 굽어 보였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다쳤지만 요즘처럼 보상을 받거나 충분히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때 약이 제대로 있어 뭐가 있어.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어. 40일 입원해 있었는데 다친 놈만 손해지. 무슨 보상을 해주나. 목상이 겨우 병원비 물어주고 태어날 때 보리쌀 1말, 쌀 1말 준 걸로 끝이었어. 그런 일을 겪었다고 산판을 떠날 수도 없었다. 병원에서 나와서 아픈 몸을 끌고 다시 산판으로 가야 했다. 청년 한상열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26이나 돼서 군에 입대했다. 한참 늦은 나이였다. 다행히 한국전쟁이 휴전된 뒤라 별탈 없이 제대할 수 있었다.
30살이 거의 돼서 제대한 뒤에도 여전히 두어의 삼판에서 일했다. 그러다가 삼판 일이 너무 지겨워서 그만두고 차감기로 기찻길 터널 뚫는 일을 한 3년 정도 했다. 그것도 위험한 일이었지만 역시 돈을 모으기는 어려웠다. 할머니와 부모님이 계셨고 아래로는 챙겨야 할 동생들이 4명이나 있었다. 그 뒤로 탄광 일도 했다. 본인 말대로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친분이 두터웠던 양쪽 집 할아버지들이 매파 노릇을 해준 덕에 멀지 않은 곳에 사는 2살 연상의 참한 규수와 결혼했다. 결혼한 뒤에는 처가에서 도움도 받고 해서 농사를 지었다. 한때는 약수터라는 외진 곳에서 남의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공비가 출몰한다는 이유로 소개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마을로 내려왔다. 그때 자리 잡은 곳이 지금 사는 동네다. 정부에서 지원한 20만 원에 소판 돈을 보태서 집을 지었다. 자녀는 5남1녀를 두었는데 다들 제 몫을 하며 잘 살아가고 있다. 노인은 아들, 딸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꼽으며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한상열 노인과의 인터뷰는 자택과 아우라지를 오가며 한나절 동안 진행됐다. 노인은 내내 지친 기색도 없이 지나온 세월을 실타래 풀듯 풀어놓았다. 내가 고생한 이야기를 다 하려면 몇 날 며칠을 해도 부족할 거야. 라는 말을 중간중간 추임새처럼 넣었지만 내내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헤어지기 전에는 앨범을 꺼내와 그동안 받은 상장과 표창장, 마을 이장을 지낸 증서 등을 자랑스레 보여줬다. 노인과 작별하고 돌아오는 길, 유천리를 벗어나고 열양 땅을 등질 때까지도 노인과 함께했던 몇 시간의 여운이 길게 남아 있었다. 거친 세월을 살았지만 비로한 적이 없고 고난조차 운명으로 받아들인 한상열 노인의 생이야말로 그 시절 정선 사람들이 걸어온 궤적이 아니었을까. 1960년대 후반 기찻길이 열리고 한강 물길을 댐들이 막아서면서 뗏목은 역사 속으로 모습을 감췄다. 아울러 나무를 베고 뗏목을 타던 사람들의 시대도 저물었다. 하지만 그들이 물살을 헤쳐나가며 부르던 아리랑은 깃발처럼 남아 끝없이 펄럭일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정선. (6월의) 만항제. 현재 이미지는 녹음이 우거진 만항제 숲속의 오솔길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6월의) 만항제. 숲은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바다를 닮는다. 초록의 시간을 벗어던진 나무들. 암청색으로 갈아입으면 쏴쏴 바람의 언덕에 파도 소리 높아진다. 해발 1330m, 홀로 높아 외로운 고개는 먼 바다를 그리워하는 게 틀림없다. 간절히 그리워하면 닮아가는 것. 큰 나무 둥치에 기대고 숨죽이면 굼실굼실 바다로 가는 강물의 노래 들린다. 그대여,
사는 일 고단한 날은 만항제로 갈 일이다. 낙엽송 키재는 하늘 꽃밭에 들어 펄럭거리는 심사, 맑은 바람에 걸어놓고 숲 사이 흐르는 길에 몸 맡길 일이다. 얼룩진 마음 잘 바랜 옥양목처럼 희게 빛날 때 들꽃 향기 달콤하고 발을 감싸는 흙, 구름이 걷는 듯 부드러워서 그대 안의 가시들 하나둘 무뎌질 것이다. 새벽바다를 닮아가는 6월의 만항제는 길 잃은 사람들이 길 찾으러 가는 곳이다. 잃어버린 나를 만나러 가는 곳이다. 어둠 내려놓고 환한 빛 품고 오는 곳이다. 글사진 이호준. 한 계절 머물고 싶은 다래뜰 마을에서 강물에 마음을 씻다. 글사진 김서연 작가. 현재 이미지는 다래뜰에서 바라본 강 건너의 풍경입니다. 푸르른 나무들 사이로 몇 채의 집들이 보입니다. 정선의 길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구불구불 산허리를 휘돌아가다 보면 산과 골과 마을이 한 풍경 속으로 잦아들던 길들은 세월의 속도에 밀려 옛길로 물러나고 이 산과 저 산엔 터널이 생기고 그곳을 잇는 새로운 도로가 변화의 속도에 맞춰 높고도 넓게 뚫리고 있었다. 나는 오래전 하룻밤 묵었던 문곡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문곡은 벼슬자리가 실은 선비들이 그곳에 숨어 살면서 글 읽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그 소리는 강가의 절벽에 메아리 쳤다고 했다. 그랬을 것이다. 내가 만난 그날의 풍경도 다르지 않았다. 달빛 고요하게 내려앉은 뜰에서 풀벌레들 밤새 치르치르 치르르 책을 읽던 동화 속 같은 밤이었다. 실로 오랜만에 푸르게 술렁였다. 새벽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설핏 잠이 들었던가. 일어나 문을 여니 골짜기엔 안개가 깊었다. 시계는 벌써 9시를 가리키는데 햇살은 아직 앞산을 넘지 못했고 새소리마저 잠이 덜 깬 듯 젖어 있었다. 전나무숲 통나무집 굴뚝에서 서둘러 일어서던 푸른 연기가 안개 속으로 숨었다. 나무 타는 냄새는 미처 감추지 못해 한참 동안 마당을 떠돌았다. 산길 옆 비탈밭에 도라지 꽃들이 이슬을 털어냈고 수풀에 가려 보이지 않는 계곡물 소리가 앞장서 달려 내려갔다. 물소리를 따라 골짜기를 벗어나니 넓은 강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양강이었다. 골을 감싸고 있던 구름이 그제야 느릿느릿 일어나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가뭇했던 그 밤과 아침의 기억이 어느새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이곳에서는 빠른 삶에 익숙했던 시간의 속도는 잠시 내려놓아도 좋다는 듯. 내반철교 아래서. 정선 읍내에서 출발해서 문곡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반드시 그곳에 닿아야 한다는 의무감은 없었다.
때로는 자발적으로 목적지를 내려놓거나 바꾸는 것도 여행의 맛이다. 정선이 처음이던 오래전 우연히 지나다 매료되었던 옛길을 찾아 내려선다. 42번 국도를 벗어난 뒤 송우리로 향하는 좁은 길을 택해 내반철교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산허리를 지나는 좁은 길, 강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 구불구불 곡선으로 이어진 이 길은 정선에서도 손꼽힐 만큼 아름다운 길이다. 변함없이 아름다운 그 풍경 앞에서 나는 지금껏 뒤채던 마음을 긴 숨으로 내려놓는다. 정선을 생각하면 애틋하게 떠올랐던 길이다. 어느 가을이었나 보다. 굽이진 산모퉁이를 돌아가다 길 옆 가파른 기슭에 서 있던 밤나무가 떨어뜨린 알밤을 주운 적이 있다. 얼마나 동그랗게 예쁘고 반들거리던지. 그 순간 유년의 고향집이 떠오르고 길모퉁이 밤나무 밑에서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며 높은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밤송이를 애타게 쳐다보던 어린 내가 보여 뭉클했던 기억. 어디였더라? 저기였던가? 기억을 더듬다가 내반철교 아래를 지나면서 생각이 많아진다. 가던 길을 멈추고 기슭에 앉아 철교를 바라본다. 지난 세월의 수많은 사연을 간직한 채 철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세월을 거슬러 기쁘고 슬펐던 일들을 강물에 흘려보내며 젊었던 날들을 추억하고 있을까? 궁금해도 알 도리가 없다. 단지 소문일지라도 누군가 그 시절에 대한 삶의 조각이라도 들려준다면 모를까? 그러다 기억의 갈피를 펼쳐서 한때 이곳에서 살았던 이가 겪었던 내반철교 이야기를 듣는다. 이곳에 철길이 처음 놓일 때는 석탄을 실어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텐데 철교의 이용은 석탄을 실어 나르는 석탄차와 사람을 실어 나르는 비둘기호만이 아니었나 보다. 사람들도 걸어서 철교를 건넜다고 했다. 믿기지 않았다. 저 높고 무서운 철다리를 어떻게, 그러다 기차가 오면 어쩌려고. 철교 밑에는 언제나 지금처럼 시퍼런 강물이 흘렀을 텐데. 하지만 동네 주민들은 읍내에 갈 일이 있으면 철교를 건넜다. 이유는 정선 읍내까지 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럴 수밖에. 딱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없던 시절, 산모퉁이를 돌아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서 읍내까지 가려면 걸음이 빨라도 1시간. 게다가 기차를 타기 위해 정선역까지 가려면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지름길인 철교를 건너 역까지 가면 20-30분이면 충분했단다. 그러니 애들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웬만하면 다 철교를 건넜다. 마을과 마을을 공중에서 잇댄 철교를 처음 건넜을 때 그는 오금이 저리고 어지러워 막 구역질이 났다고 했다. 비둘기호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오는 시간을 알 수 있지만 석탄차는 예고도 없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마치 공중에서 외주를 타는 심정으로 철교를 건너기도 했다고. 말려도 사람들이 철교를 건너니 기차는 산모퉁이를 돌며 크게 기적을 울리곤 했다. 그래도 소용없어서 300m쯤 되는 교각과 교각 사이에서 열차에 사람이 부딪히는 사고가 잦았다. 철교를 건너는 사람들을 막지 못하니 궁여지책이었을까. 50m 간격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었다. 달이라도 뜨면 동네 사람들은 밤중에도 철교를 건넜다. 동네 안악들은 장을 보러 갈 때 머리에는 한 말짜리 옥수수나 콩자루를 이고 양손에는 또 다른 물건을 들고 철교를 건넜고 읍내 중학교에 다니는 남자애들은 자전거를 끌고 철교를 건너기도 했다. 한마디로 고개나 다름없는 풍경이었을 것이다.
그네들은 증산에서 구절리를 오가는 비둘기호와 석탄을 실어내는 탄차의 시간표를 모두 꿰고 있었다고 그는 회상했다. 상상만 해도 온몸이 굳어버릴 지경인데 실제로 그런 시절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니. 기억은 할 말을 잃고 한동안 방향도 잃었다. 철교 밑을 흐르는 강물에 시선이 멎자 그제야 가야 할 곳이 있었다는 게 생각나서 털고 일어선다. 내반철교 지나 강물을 따라 조금 가다가 마을 하나를 만났다. 마을 초입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마을 송울이란 푯말을 곁에 꽂아둔 늙은 느티나무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서 있다. 이 마을은 물 맑고 넓은 소가 올이나 이어진 데서 소울이라 하다가 송울이가 됐다던가 혹은 소나무 5그루가 있대서 송울이라 한다던가. 주변의 산에 소나무가 그득하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부르게 됐을까? 지명은 대개 마을의 내력과 정서가 녹아있어 그곳의 첫인상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믿는다. 송우마을. 참 맑고 깨끗한 이미지로 읽힌다. 마을 안으로 사라지는 길 끝에서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걸어 나올 것만 같은 고요한 오후 풍경이다. 달의 마을, 달의 뜰. 푯말을 지나 올라가다가 만난 잠수교 앞에 섰다. 무슨 연유인지 이곳에 이르면 한 번씩 차에서 내려 바라보게 된다. 다리를 건너 마을을 지나면서도 마음은 뭔가 잃어버린 것처럼 두리번거렸다. 그래도 가야 할 길이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해버렸는데 이번에는 기어이 발목을 잡는다. 강 쪽으로 전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였다. 다가가 보니 물길과 연안 마을을 빙 둘러 감싸안고 이어지는 제방길이었다. 하지만 그 길 앞에서 철제 가드레일에 막혔다. 풍경과 추억과 기억에 이끌려온 마음이 순간 무지막지한 현실의 장치에 부닥쳐 거부된 듯 못마땅하다. 무슨 일일까? 가면 안 되는 길인가? 제방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있었을 테고 최근에 포장이 되었다면 별다른 위험은 없을 텐데 그렇다면 나 같은 외지인의 접근 금지인가? 머릿속이 막 소란해지려는데 활기찬 목소리가 내 의식을 깨운다. 주인공은 중년의 마을 주민이었다. 불편했던 심사를 얼른 지우며 물었다. 이 길로 좀 걸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뛰어가셔도 됩니다. 하하. 의심 많은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쾌활함이다. 내가 들고 있는 카메라 때문일까?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나처럼 마을을 스쳐가는 사람들을 많이 겪은 탓인가? 내가 묻기도 전에 오랫동안 객지에 나가 살다가 2년 전쯤 고향에 돌아왔다며 자신을 소개한 그는 적어도 몇 번쯤 만난 사람을 대하듯 거침없이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면 한다는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했다. 그는 이 제방길이 아리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걷는 이들에게 위험하지 않겠냐며 현실적인 문제를 내세웠다. 올림픽 아리바우 길의 정선 구간에 속하는 길은 마을에 지나는 자동차 도로인 모양이었으나 나는 이곳이 올림픽 아리바우 길의 한 구간이란 걸 그제야 알게 됐다. 곳곳에 세워둔 안내 표지판에서 보았던 달의 뜰이 어딜까 잠깐씩 궁금했으나 정작 여기가 달의 뜰인 줄은 몰랐다. 이곳의 풍경에 끌리는 마음과 그가 바라는 마을에 대한 관심이 전혀 달랐기 때문일까. 어쩌면 길눈이 어둡다는 핑계가 답일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애써봐도 머릿속 지리적 감각은 늘 장님이다. 동서남북 방향 감각은 물론
매번 가던 길도 돌아서면 전혀 낯선 길이 되곤 했으니까. 다랫뜰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다랫뜰, 혹은 달의 마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내 안에 노란빛을 뿌리는 둥근 달 하나 둥실 떠오른다. 뚝길을 걸었다. 강바람 산바람이 달려와 손을 잡는다.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 원래 목적지였던 문곡은 내 안에서 멀찌감치 물러선 뒤다. 아무도 없는 길, 호젓하고 좋다. 꽤 긴 뚝길을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마음은 고요히 흐르는 강물만큼이나 잔잔해진다. 푸르른 산들이 울처럼 둘러선 마을. 새로 지은 듯 장난감 같은 집들이 강 건너 산기슭에 물방울처럼 박혀 내려다보고 마을에선 지붕 낮은 오래된 집이 격자무늬 창을 통해 나그네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물길과 나란히 흐르듯 걷다가 저 멀리 휘돌아 사라지는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도 전혀 낯설지 않을 것 같은 기시감이 드는 건 어느새 나도 풍경이 되었다는 뜻일까. 산철 쭉 내려와 강물에 말갛게 씻은 제 얼굴 들여다보는 강가에 앉아 상념에 젖는다. 지금 내가 여기 다랫뜰에 앉아서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도 문득 나를 생각하게 될까. 그래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숙인 내 뒷목에 따스한 바람결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유독 부침이 심했던 최근의 내 삶의 변화가 이곳의 결고운 바람에 모두 흩어질 수 있도록 강가에 앉아 저물도록 물소리와 새소리를 듣다가 그 바람결에 어우러지는 저녁 풍경 속으로 나도 스며들어 풍경이 되는 것. 그러다 밤하늘의 별이 하나둘씩 돋아나면 달빛이 마을에 내려와 고요히 거니는 뜰에서 나도 함께 꿈을 꾸는 것. 떠돌다가 어쩌다 돌아가도 언제나 기다리던 늙은 내 어머니를 닮은 이 마을 가지 많은 나무의 무성한 잎들에 눌린 지붕 낮은 집에서 한 계절 머물러도 될까. 물 안개 오르는 새벽강에 얼굴을 씻고 저녁강에 나가 앉아 물수제비 뜨다가 쏟아지는 별빛 기다려도 될까. 그래도 될까. 김서연, 번역작가, 프리랜서 작가, 작가그룹 해토머리에서 전문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잊히거나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 여행한다. 산골의 부엌을 엿보다 정선의 고원을 걷다. 여행 스케치 정선, 정선을 가다 등을 썼다. 정선을 추억하다. 고향의 미물소리. 글 최준 시인. 일. 타양살이 반백년. 참 오래도 떠돌이로 살았다. 현실이 버거울 적마다 귀향을 꿈꾸었으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토록 멀 줄은 몰랐다. 낙향이든 귀향이든 사정들은 다들 비슷할 텐데 현실이 발목을 잡았다. 결혼해 아이들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내 삶이 아니었다. 온전히 해결된 적 없던 지난 시간들에서 마음만은 고향에 부려두고 살았다고 스스로 위안하지만 이 또한 마음뿐이다. 선산이 있고 작은 당숙이 살고 있어 명절 때나 한두 번 찾아가는 고향이었다.
예전엔 명절 귀향길이 즐거웠고 그리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어 제법 생기가 돌았었는데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난 고향집들은 이제 태반이 비어 있다. 사람의 체온을 잃어버린 집들은 겨울 몇 번 지나지 않아 모두 폐가가 되었다. 허물어 다시 지을 수도 있고 고쳐 살 수도 있겠지만 문명이 지배하는 도시 삶의 편리에 길들여진 몸을 거두기엔 시골은 불편이 너무 많으리라. 젊어서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 귀향은 쉬운 노릇이 분명 아니다. 수구초심이라고 예나 지금이나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두고 산다. 유년의 기억들이 내면을 지배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고향 특유의 정서가 내게 배어있기 때문인지 의도한 바 아니지만 집안 사정으로 일찍이 도시에서의 삶을 시작했을 때 나는 나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눈빛에서 소위 촌티를 읽어내었다. 고향을 떠나 도시의 삶을 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연지리적인 조건이었을 뿐 나는 도시 삶을 살면서도 의식은 여전히 산골 태생의 어눌한 촌놈이었다. 그 촌티를 지어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 춘천에서 보낸 청소년기에 나는 친구들의 말투를 흉내내려고 무척이나 애썼다. 그들의 세련된 말투는 극복하기 어려운 콤플렉스였다. 그들의 말에서 나는 내게 배어있는 촌티가 존처럼 버리기 어려운 태생의 조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글은 표준어로 쓰고 말은 강원도 영서지방의 사투리를 썼다. 서울 생활만 40년인데 나는 소위 강원도 사투리를 지금도 온전히 지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선에 갈 때면 나와는 또 다른 정선 어투를 사용하고 있는 이들에게서 이질감마저 느낀다. 고향에 갈 때면 나는 여전히 주변인이다. 고향과 타향 사이의 어느 지점을 불안스레 헤매며 사는. 이 고향이 어디세요? 처음 만나 인사 나누는 이들이 예외 없이 묻는다. 강원도 정선이라고 말하면 화들짝 놀란다. 의외라는 표정이다. 그들은 정선을 세상 너머 물 한 개 피어나는 무릉도원쯤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괴나리봇쯤 걸머지고 세속을 떠나려는 이들이 찾아들던 선계라도 된다는 걸까. 지금은 2차선 포장도로가 나 있고 하늘 꼭대기에 가 닿을 듯 까마득하던 고갯길들은 터널로 무릇개가 뻥 뚫려 있다. 허나 달라진 건 들고 나는 길뿐. 산첩첩 물골골 구비구비를 한없이 돌고 돌아가면 오독하니 둥지 틀고 앉아있는 소읍 하나. 지금도 여전하다. 명색이 읍내라지만 풍경은 옛 모습에서 달라진 게 없다. 고향 마을은 정선 읍내에서도 한참 더 떨어져 있다. 10여 가구가 앞뒤 산 사이에 갇혀있는 산골 마을이다. 주민들 거의가 같은 성씨를 가진 집성촌이니 몸부리는 지붕은 달라도 멀고 가까운 친척들로 아재 조카, 형 아우들이다. 집안 대소사들도 마을 단위의 행사였다. 종가였으니 증조부는 마을 어른이셨다. 사랑채에서 안채까지 쨍쨍이 들리던 증조부의 마른 기침 소리는 집안에 내리는 아침 번개였다. 천자문을 펼쳐놓고 쪼그려 앉아서도 증조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담배 데친 냄새와 묵향은 사랑채 가운데 방의 증조부 냄새였다.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길 없으나 어린 눈에 비친 고향 옛집은 어린 눈의 고래등이었다. 안채, 행랑채, 사랑채와 곡간까지 갖춘 방만 7개인 전형적인 미음자의 광북형 겹집이었다. 사랑채에 딸린 외양간이며 디딜 방앗간을 더하면 거의 완벽한 구조였다.
안채는 쇠붙이를 쓰지 않고 나무로만 지은 기와집이었다. 사랑채 행랑채와는 기와 크기부터 달랐다. 나는 할머니가 계신 안방보다 일꾼이던 영아기 아재의 외양간 방이 좋았다. 아재의 방에 가면 이런저런 군것질거리가 많았다. 감자와 고구마를 구워 먹고 옥수수도 구워 먹었다. 아재가 측백나무 울타리를 뒤져 잡아서 구워주는 참새구이는 별미였다. 방학이 되면 객지에 나가 학교에 다니던 삼촌들과 고모들이 번갈아 집에 왔다 갔지만 집안은 늘 보부상들이나 식객들로 붐볐다. 옛 시골집의 전형적인 풍경이었다. 교사였던 어머니를 졸라서 청강생으로 학교에 일찍 들어갔다. 뒤울을 빠져나가면 바로 학교였다. 종소리를 듣고 달려가 교실에 들어서면 앞문으로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2학년을 마치고 면소재지 초등학교로 전학했다. 어머니가 근무하시던 학교였다. 5일장이 서는 날엔 친구들과 장구경을 다녔다. 누구이던가 자그마했던 키만 떠오를 뿐 지금은 이름마저 기억에 없는 아이였다. 여름날 점심시간에 너덧이 장터를 몰려다니던 중에 그 아이가 좌판에 쌓여있는 얼음덩이 같은 것을 손가락으로 찍어 혀에 대었다. 몇 발자국 옮기지 않아서 아이가 혀를 내밀고 울었다. 아이의 혀끝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양잿물을 얼음으로 알고 맛을 본 대가였다. 나는 정선고향에 관한 추억이 유달리 많다. 이건 시간성이 아니라 분량의 문제다. 20대로부터 시작된 서울에서의 삶은 훨씬 더 길었지만 이상하게도 서울에서의 기억은 그리 많이 남아있는 게 없다. 방탕 아니면 방랑이었다. 어차피 한 번 인생 쌈박하게 살아보자던 희망은 군 생활을 마치기도 전에 지워졌다. 기억의 거울을 들여다보니 풍경은 옛 그대로인데 너무 많은 얼굴들이 사라졌다. 후회는 늘 정류장을 지나친 자의 몫이다. 3. 잠자리에 누우면 환청처럼 고향의 미물소리를 듣는다. 백엔니 사이로 마술처럼 스며드는 그리움이다. 작년 연말이었던가 갑작스러운 고향행이 있었다. 북콘서트 비슷한 행사였는데 보고 싶은 얼굴들과 행사에서 만났다. 나에게는 함께 시를 쓰는 동료이자 후배이기도 한 정선 출신의 두 시인이 있다. 사랑하는 시인 전윤호와 박정대. 전윤호는 여직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이다. 전국이 칼잡이인 그의 무대이다. 오래 지켜보아온 나는 남다른 그의 시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안다. 삶이 어떠하더라도 순수를 내내 잃어버리지 않는 그의 고집도 이해한다. 고향 정선 사랑도 남다른 그는 정선이라는 제목의 연작 시집도 펴냈다. 그는 언제나 꿈에 그리던 고향 정선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시인 박정대도 다르지 않다. 서울에서의 오랜 교직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에 집터를 마련해 집을 짓겠단다. 정선 읍내를 휘돌아 흐르는 물소리가 사철 들리는 곳. 서울의 소음을 지우며 흐르는 물소리. 그 밤다운 밤의 어둠을 그는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나는 정선이 낳은 그들 두 시인과 함께 고향을 숨쉬며 살고 싶다. 그들은 정선이 낳아놓은 시인들이다. 정선이 만든 시인들이다. 그들이 쓴 주옥편들은 현대 한국 시사를 아름다운 무늬로 채워줄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시로 일가를 이루었고 정선을 우주로 환치할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나는 사랑하는 이들 두 시인과 동시대를 함께하는 추억을 갖고 있음을 늘 확인한다.
정선의 정체성이 이들의 문학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오랏줄이다. 나도 가야겠다. 이들이 간다니 나 또한 어쩔 수 없다. 고향에서 더는 외롭지 않게 서로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도록 기다리고 고대한다. 정선 5일장 장터에서의 막걸리 한 잔. 일러스트레이션 김병남.